인수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50% 이상은 보지도 않고 패스하게 되거든요. 용도에 대한 난이도는 최하일 테고요. 당연히 미납관리비도 정부나 공공기관, 개인기업이 다 납부하고 갈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경매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유료 경매지에서는 참고사항일 뿐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어디 속 시원하게 물어볼 곳이 없다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남들이 다 하는 깨끗한 경매 물건만 입찰하고 있다면 매번 2등, 3등으로 아쉽게 폐찰하고 있을 건데요. 지난주에 대전시 태평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99명이 입찰했거든요. 99명 중에 1등이 낙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쁨은 잠시, 낙찰을 잘 받은 건지 내 뒤에 98명은 뭔지, 내가 99명 중에 제일 비싸게 산 건 아닌지, 그동안 들였던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럴 거면 경매를 뭐하러 하냐 하겠지만 처음부터 초보들이 득실득실한 쉬운 물건만 찾아서 입찰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한 단계만 어려운 물건을 입찰하더라도 경쟁 없이 쉽게 낙찰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인수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초보들은 입찰할 수 없는 경쟁 없이 낙찰이 가능한 선순위 전세권 물건을 스터디 한번 해볼게요. 전세권 등기 설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임차인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두 번째는 전세권 등기 설정인데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무료이고요. 전세권 등기 설정은 유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을 때. 전입신고를 할 수 없을 때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주택을 관사나 사택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관사나 사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지방으로 발령나는 경우인데요.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가 부산으로 급하게 발령이 나게 되면 전세에 있던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후순위가 되니까 부산에 있는 집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없어요. 그렇다면 전세권을 설정할 때 선순위 전세권이 아닐 가능성이 있을까요? 선순위로 근저당이 있는데 유료로 돈을 써가면서까지 전세권 등기를 설정할 이유는 없잖아요. 당연히 선순위 전세권이 99.9%일 거예요. 그러면 선순위 전세권이 경매에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세권자가 신청하는 게 아닌 후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세가 1억인 아파트에 전세를 9천만 원에 살고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 9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선순위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전세금 9천만 원을 왜 돌려줄 수 없을까요? 아파트를 살 때 갭 투자를 보통 하게 되잖아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전세값도 오르고 아파트값도 오르면서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전세금을 높아지면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값도 떨어지고 전세값도 떨어지는 경우를 역전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두 채를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 채, 네 채, 다섯 채를 갖고 있는 경우에 역전세를 맞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니까 전세권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 선순위 전세권이 인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뒤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앞에 전세를 잘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았거나 카드값을 못 내서 경매가 신청되는 경우에는 안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100% 보증금을 지킬 수 있고요. 낙찰자는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을 모두 인수하게 되니까 후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안에 있는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을 모두 인수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전입신고를 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다면 당연히 낙찰자가 인수하겠죠. 그렇다면 전입신고도 하고 전세권 등기 설정까지 한 꼼꼼한 임차인이 있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전시 유성구 복명동에 있는 경매 물건이었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2022년 8월 19일 날 했고요. 전세권 등기 설정도 2022년 11월 18일 날 모두 다 설정한 건이었거든요. 이렇게 전입신고도 하고 전세권도 설정했다고 하면 배당 신청을 전입신고로 하던 전세권으로 하던 관계없이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모두 인수해야 되니까 그만큼 전입신고로 인한 임차권이 권한이 가장 강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짱입니다. 항상 큰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거든요. 여기서부터가 돈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의 경매로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면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낙찰자의 인수금액은 없고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강제 경매를 통해서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면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거든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는 은행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부동산 담보대출 성격이기 때문에 낙찰 후에 미배당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말소되거든요. 은행이 3억을 대출해준 후에 경매를 통해서 2억 5천밖에 배당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말소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를 임의경매라고 하고요. 경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카드값, 마이너스 통장, 대부업체에 돈을 빌린 것처럼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닌 개인 신용으로 채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하고요.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 후에 법원의 힘을 빌려서 경매를 시작하는 경우가 강제경매에 해당해요. 그렇다고 하면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로 신청했다고 하면 무조건 인수금액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강제경매로 경매를 시작했다면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냐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넘냐 안 넘냐가 돈을 버냐 못 버냐이기 때문에 꼭 집중하셔서 다음 사례를 한번 볼게요. 충남 예산군 내포 신도시에 있는 이지더원 아파트를 한번 볼까요? 감정가는 2억 9,400이었고요. 5명이 입찰해서 60%인 1억 7,500에 낙찰받았어요. 감정가 대비 1억 2천만 원 싸게 받았는데요. 권리 분석을 해보게 되면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고요. 경매 신청의 방법은 임의경매였어요. 이렇게 임의경매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에 관계없이 미배당받는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낙찰자는 인수금액이 없고요. 경매 입찰자는 안전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이 되겠죠. 두 번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 둔산동에 있는 물건이었고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강제경매로 경매를 신청한 건이거든요. 강제경매로 신청했다고 하면 미배당받는 금액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겠죠. 2024년 7월 11일에 2명이 입찰해서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지만 인수금액이 있는 걸 낙찰된 후에 알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미납하게 되었어요. 2등을 한 입찰자의 경우에 1등한테 되게 고마워해야 되겠죠. 이렇게 미납하게 되면 보증금 370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되고요. 보증금 370만원은 배당 잔금으로 쓰이고, 이렇게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매권에 한해서는 수매각 조건으로 보증금 20%로 입찰을 해야만 해요. 일단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거죠.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통해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은 없는 거고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강제경매를 통해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면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죠? 선순위 전세권자는 임의경매를 신청했냐 강제경매를 신청했냐만 구분하신다고 하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다 없다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똑같은 물건이었는데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요. 전세권으로 배당을 신청하게 되면 전세권과 경매 신청자가 동의를 지면서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면서 인수하지 않게 되거든요. 강제경매로 어렵게 왔는데 배당 신청을 해버리면 임의경매처럼 인수금액 없이 말소가 되는 건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면 입찰자 수가 많지 않겠죠. 이만큼 정확한 권리 분석이 중요하고 결국 돈이 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로 경매를 신청해야 되는지 강제경매로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경매에 입찰한 입찰자들도 잘 모르거든요. 유료경매지에서도 왜 인수인지 인수가 아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지 않고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인수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50% 이상은 보지도 않고 패스하게 되거든요. 30명 이상이 입찰하는 깨끗한 경매 물건에 입찰할지 이렇게 아주 살짝 허들이 있는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3명에서 5명밖에 입찰하지 않으니까 경쟁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선순위 전세권 물건을 낙찰받으면 명도는 어떨까요? 선순위 전세권자의 임차인이 정부, 공공기관, 개인기업이라고 하면 배당받기 위해서는 명도 확인서가 필요할 테니까 명도에 대한 난이도는 최하일 테고요. 당연히 미납관리비도 정부나 공공기관, 개인기업이 다 납부하고 갈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경매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선순위 전세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경쟁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로 전입신고와 전세권 등기 설정을 같이 한 꼼꼼한 임차인이라고 하면 임차인의 미배당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 두 번째로 전세권 이외에 후순위 권리가 경매 신청을 했다고 하면 임차인의 미배당 금액도 낙찰자가 인수. 세 번째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로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면 임차인의 미배당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요. 네 번째로 전세권이 강제경매를 통해서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면 임차인의 미배당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 다섯 번째로 선순위 전세권자가 강제경매를 통해 경매를 신청했지만 배당 신청을 했다고 하면 임차인의 미배당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요. 유료 경매지에서는 참고사항일 뿐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어디 속 시원하게 물어볼 곳이 없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실전 낙찰반에서는 이렇게 경쟁 없이 돈이 되는 물건을 찾고 같이 낙찰받고 명도까지 깔끔하게 해결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보답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